여러분들께서는 스위스를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스위스가 어떠한 나라이다. 어떠한 나라로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스위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프스. 아, 알프스. 예. 또 스위스 그러면 떠오르는 시계. 예, 보고 계시죠, 화면에서. 또 스위스 하면 생각나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은행. 예. 또 스위스 하면 융프라우. 예. 맞습니다. 뭐 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스위스? 은행. 또? 예. 아, 예. 행복 1위의 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는 금융의 나라이고 또한 알프스가 나라의 중간을 갖다가 가로지르는 나라이고 중립국가이고 시계의 나라이고 예,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소위 말하는 여기 보고 계신 마테홀은 관광의 나라로 우리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계의 나라. 그런데 관광업과 시계가 소위 말하는 정밀공업 이러한 것들이 스위스 전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개략적으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40여? 아, 40여 %.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관광으로 엄청난 이제 소득을, 예, 엄청난 소득을, 정밀공업을 통해서도 엄청난 소득을 얻고 있는 나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밀공업과, 그러니까 정밀공업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계와 그 다음에 이 관광을 통해서 또는 관광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수입이 국민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를 않는다. 한 7, 8%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저기 위에 써놓은 것처럼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시민의 뜻이 공공살림살이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정치행정 시스템이 많은 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들과 잘 결합되면서 지금의 스위스가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들고 싶은 말씀이 지금부터는 재정입니다. 시민의 뜻이 공공살림살이를 지배하는 나라이다. 살림살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살림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 예. 가정살림살이나 나라살림살이나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었다. 이 돈을, 나라 내에서 있는 돈을 뭐라 그럽니까? 국가에서 예산, 재정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우리 여기 광명시처럼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재정을 시민들이 몽땅 다 결정을 한다. 시민들이 직접 개마인드 총회라는 걸 통해서 징수세율을 결정하고 예산을 갖다가 승인하며 결산을 승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 예산을 갖다가 주민들이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 예, 정확한 사전적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유재산을 국유재산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기관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 역시 시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는. 그래서 모든 살림살이들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을 한다. 그러면 연방에 있어서도 사실은
주요한 살림살이 부분들은 시민이 직접 결정한다. 단지 예산과 재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주요 법률적 사안들까지도 시민들이 직접 결정을 한다.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올해 5월 19일 날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국민투표에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무엇을 국민투표에서 결정했냐면 여기 운트 네멘스 슈토이어라고 해서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소위 말하는 법인세에 해당이 되죠. 예. 법인세 부분을 상향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을 했다. 근데 이거와 동시에 연동해서 한 게 아래에 보시는 알트스 힌드렌스 페어지시롱스 피난지어롱이라고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민연금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몇 퍼센트? 0.3%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누가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국민투표에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국민투표의 요소가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연금보험이, 아래에 있는 연금보험이 어느 조세에 의해서 법인세 부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이제 의존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법인세 수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연금보험 자체가 이제 유지되어 가더라. 해서 이게 이제 이 양자가 사실 전부 다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보면 법률절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바펀스레이트라고 그래서 바프는 이게 총입니다. 그러니까 총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총기에 관한 사항들을 오랜 동안 스위스 내에서 이제 총기 소지에 관한 사항들을 갖다가 유럽 공동체 전체가 갖고 있는 그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것들이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7, 8년 동안 계속 이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이번에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지구촌 내에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게 가장 많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예. 또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대표적인 나라를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고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실제 있어 개인 총기 소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스위스라는 나라가 민병제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총기 소지를 갖다가 허용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개인이 소지한 총기 그리고 실탄을 8발 이상 실탄을 갖다가 이제 소지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제한하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보면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중요한 문제. 이건 역시 어떻게 되냐면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결정이 되었다. 뭐 이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세 부분,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살림살이들 부분들이죠. 이 부분,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이런 주요한 사안들은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직접 결정을 했다. 나라의 살림살이는 우선 나라에서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은 조세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스위스 역시 다를 바가 아니겠죠.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여기에 써여져 있는 모든 사항들이 스위스 연방헌법상에 있는 주요한 이제 이 조세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 법률 규정들을 쭉 이렇게 다 제3장에 스위스헌법 제3장에 써져 있는 규정들 중에 주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들께 열거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규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항들은 무엇으로? 국민투표로 결정을 한다. 생각을 하실 때에 다름이 아니라 조세, 연방 조세에 관한 한 모든 결정 권한을 국민이 가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이제 재정 관리와 관련된 주요 원칙입니다.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 역시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위스는 그야말로 시민의 뜻이 공공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지배하는 그와 같은 나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통계입니다. 2017년 통계에서 보시면 스위스는 8만 불의 개인 국민소득 8만 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3만 불이 조금 못 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4만 불이 안 되는 정도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잘 사는 나라인데 스위스의 절반 정도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나라죠. 한 6만 불이 조금 못 됩니다. 근데 스위스와의 차이는 엄청나죠. 특징적인 면들이 뭐냐면은 룩셈부르크는 그야말로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입니다. 인구가 한 50만이 안 되는 도시국가입니다. 이 프랑스와 독일 그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국가이고 공통점들은 보면은 그 외에는 스위스, 미국, 독일은 아시다시피 연방국가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작은 나라입니다. 작다는 게 다름 아니라 인구도 작고 면적도 작습니다. 인구는 그야말로 보시는 바와 같이 820만 정도? 세계에서 98번째입니다. 그다음 면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우리 남한의 한 절반 정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우리는 국토 전체의 한 70%가 뭐 산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거의 한 90% 가까이가 산이죠. 그 산도 아까 누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만년설이 있는 꽁꽁 얼어붙어서 직접적으로 자원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와 같은 이제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구수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작지만 굉장히 큰 나라이다. 인구와 면적으로만 나라를 평가할 수 있는가? 다름이 아니라 스위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세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외교력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볼 때에 스위스는 어떤 나라다? 경제력 같은 경우에는 국민 총생산이 세계에서 19번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G20개국 이야기를 하는데 G20개국이 뭡니까? 힘센 나라, 서너 나라를 갖다 G20개국이라고 그러죠. 경제력으로 보면 이미 스위스는 G20개국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G20개국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워낙에 이제 사회가 복잡하고 또 이게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없이 항상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혁신능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능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최고의 혁신능력을 가진 나라가 스위스다. 왜 그러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벨상이라는 게 생기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스위스가 받은 노벨상이 26개다. 하이디가 쓴 문학이 아니라 주로 화학, 공학 쪽에 그 분야에서 받은 노벨상들입니다. 혁신 능력을 입증하고도 남음이다. 인구수로 보면 이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이 이 스위스보다는 어떠냐면은 한참 더 클 겁니다. 15배라고 그랬나요? 예, 15배라. 15배의 인구를 가진 일본, 대단한 나라도 사실은 여기 24개밖에 안 됩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게. 그렇다면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면은 혁신 능력이 스위스는 그야말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혁신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는 경제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위스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작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스위스가 뭐 시계, 관광업 이런 게 차지하는 국민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7%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스위스가 뭘로 해서 그렇게 잘 살고 그러느냐는 거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해졌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네슬레 모르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슬레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거기 가서 유제품도 주로 사시고 그러시는데 이 네슬레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이어서 한 2년을 내리 세계에서 최고의 매출액을 필립 모리스를 앞서고 제너럴 모터스를 앞서는 세계 최고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삼성이나 현대처럼 스위스에서 탄생해서 세계 전체의 경제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는 그와 같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닙니다. 네슬레, 아베베, 홀심, 신젠타, 스위스리, 리치몬드, 스와치 그룹, UBS, 노바티스, 그린코어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스위스의 국민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작지만 크고 동시에 작지만 굉장히 행복한 나라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던 대로 행복 1등 나라가 사실은 스위스입니다. 지표는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지표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요 4년간에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옆에 비교를 해놓은 거 보면 우리나라를 같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31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칠레나 멕시코보다도 국민의 행복 수준이 떨어졌다. 예. 경제력으로 보면은 칠레나 멕시코가 우리하고 비교는 됩니까? 그런데 칠레나 멕시코보다 더 떨어졌다. 보고 계신 바와 같이 모든 나라의 살림살이는 누가? 예. 직업 정치인들이 다 독점하고 있다. 직업 정치인들이 다 독점하고 있다. 국가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오늘 좀 이따가 이제 명예공직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민이 아니라 누가? 직업 정치인들이 다 독점하고 있다. 직업 정치인들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뭔가를 할 수 있거나 시민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우선은 모든 이 공공의 살림살이가 우선은 우리 주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뜻과도 또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살림살이가 운영이 되더라.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멀리 님께서들만 이제 하시는 아까 그림에서 보고 계셨던 위아래에 있는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와 이곳에 결정하는 것들을 우선은 우리 살림살이 자체를 우리 가까이에 가져와야 합니다. 가까이에 가져오자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지방 분권화이고 오늘 재정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재정 분권이고 가까이만 가져와서 될 문제는 아니죠. 가까이 가져왔으면 우리가 직접 뭔가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살림살이에 나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환경들이 조성이 될 때에 그게 다름이 아니라 주민 주권 강화이고 주민 자치 활성화이고 이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나라의 이 정부 예산이 이게 470조가 넘죠. 지난번 추경까지 다 합치게 되면 470조 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아시다시피 1조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조 원은 어느 정도 되는 돈입니까? 가늠할 수가 없어. 가늠할 수가 없죠. 저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1조 원 하면은 억 단위로 계산해 보면 만억입니다. 만억이 올해 정부 예산을 보면 몇 개라는 이야기입니까? 474개. 만억 곱하기 474 그 정도의 규모의 돈이 저 돈이 솔직한 이야기로 이 우리들 가까이에 있고 가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또 참견할 수 있다면 이건 사실은 우리 아까 스위스 행복을 두고 그랬지만 사실은 행복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 주민 참여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림살이에 직접 참여를 해보죠. 왜? 우리가 세금을 냈으니, 우리가 나세자였으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국민 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권자이고 우리가 주인인 이유는 우리가 돈을 냈잖아요. 우리가 밤낮 없이 돈을 냈죠. 무엇으로? 세금의 형태로.
밤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세금을 내고 계시죠. 밤에 세금을 내고 있다. 밤에 세금 납부하셨습니까? 세금 납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전기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시고 그렇습니다. 예. 전기세도 내면은 그 안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해서 어쨌든 간접세의 대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밤낮을 가릴 것 없이 이제 세금 납부에 이제 열심이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인인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스위스란 나라가 우리나라와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스위스란 나라는 결국은 이 공공의 재정 부분, 나라의 살림살이 부분들을 국민의 뜻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나라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정 체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세원 체계입니다. 소위 조세 체계입니다. 스위스의 조세 체계는 위에 것만 보십시오. 위에 것만. 제목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경쟁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가 경쟁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세원을 연방,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를 하는 세원 공유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점, 저기는 공유. 그러니까 공유라는 게 다른 겁니까? 너와 내가 함께 가지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조세 부분에 있어서는 연방은 주로 소비세, 그러니까 간접세 위주로 되어 있고, 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와 재산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소비세의 이 금액이 큰 것 같습니까? 소득세 부분이 큰 것 같습니까? 소득세가 훨씬 큽니다. 소득세 훨씬 큽니다. 예. 한 2배 더 됩니다. 예, 종합 소득세까지 합치면 더 됩니다. 예, 어쨌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나라 역시 그러합니다. 이 나라 역시 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세원이 굉장히 볼륨이 큰 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절반도 안 되는 것들이 어떠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세가 연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파란색, 요게 이제 검은색이라고 그러나요? 요게 이제 연방 정부의 세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3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지방정부죠. 그러니까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인데, 그게 둘을 합치면 한 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파랗게 되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저게 평균을 내면은 약 한 23% 정도 됩니다. 저게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지방세 전체가, 그러니까 광역과,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와 광명시, 이게 이제 광역과 기초를 다 합친 이게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근데 저 서비스 같은 경우 제일 위에 있는 저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갖고 있는 조세의 규모가 우리나라 광역 기초를 다 합친 것만. 그리고 중간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주정부입니다. 주정부가 약 40%가 43% 정도 됩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가장 세원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정부죠. 역시 이제 주정부가 세원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스위스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주정부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형성 자체가 주정부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현재 스위스가 지난 시간에 다들 들으셨을 텐데 섬 6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섬 6개 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스위스가 섬 6개 주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3개의 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씩 모여드는 게 주 단위로 하나씩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스위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293년도인가 그때부터 스위스라는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1974년도까지
약 한 700년에 걸쳐서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26개 주가. 해서 들어올 때 스위스 연방에 하나씩 가입을 하면서 스위스라는 나라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식구 데리고 스위스라는 나라의 식구가 됐으니까 이제 그 주가 하나의 가장적 역할을 하면서 주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게 이제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제 정부 간 재정 관계 내에서 보면은 중앙 정부가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실 때 나라 살림살이는 뭐 국가에서 해야지 뭐 문범등 소리야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밥술 깨나 뜨고 잘 사는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별천지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별천지 나라입니다. 저 뭐 독일이나 스위스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별천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다 연방의 이 세권 자체가 작고 지방 정부의 규모가 더 큰데 우리만 이상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도 사실은 앞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하나의 세원에 있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광명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광명시 이야기를 해보면 광명시가 수도권 지역에 있고 그래서 제일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살림살이들이 지자체들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광명시도 역시 그 평균에는 다 속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일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광명시가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게 위에 빨간 선입니다. 60입니다. 57.53 같은 거. 조금 공갈치면 이제 60%는 의존하고 있고 40%만 자기들이 알아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정 상태에서 광명시가 자체 수입하고 사회복지 지출 부분을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소위 말하는 지방세와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세배 수입 부분 여러분들은 공과금 내었던 거는 그걸 합쳐서 한 자체 수입이 전체 재원의 42% 정도 되는데 복지 지출은 45% 돼요. 언론에서 이제 접할 때에 뭐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 전락했느니만 하는 이야기가 다름이 아니라 단체장께서 나중에 시장님 오시면 뭐 여쭤보시면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님은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장님이시고 이제 중앙정부 쪽에서 보면은 시장이라기보다는 시장은 단체장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이제 자기들의 일을 이제 대신해서 하는 이제 하급 행정기관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복지사무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보조금 사업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시장님으로서의 기능이 큰가? 아니면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을 대행하는 이게 대행업자로서의 이제 기능이 더 큰가를 비교를 해보면 뭐 그럼 빨간 게 더 높으니까 보시면 파란 것보다는 빨간 게 더 높다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결국은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은 여러분들의 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뭔가를 하고 싶지만 우선은 돈이 없다. 두 번째는 자기 하는 역할이 단지 시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저기 위에 있는 양반들의 하급 행정기관으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 같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가 더 훨씬 더 크다면 여러분들의 눈만 쳐다보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드릴까요?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재정상의 딜레마적인 문제들이 동시에 이제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이제 뭐 아까 납세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위스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모든 걸 이 지자체 범위 내에서는 몽땅 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시 일반 회계 부분입니다. 일반 회계 부분에서 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직접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 적어요. 1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일반 회계 전체 예산이 6,580억 정도 되면 이건 퍼센테이지가 안 나옵니다, 사실은. 이건 제가 억지로 내놓은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이 광명시라고 그러면은 예산 편성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고유한 권한이고 결정은 시민은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스위스처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와 같은 역사적인 면들도 있고 또 직접 문제를 계속 이어서 왔던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처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점은 납세자들이 살림살이에 대해서 나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의견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공화국이라 그러는데 공화국 내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의 예에서도 보시다시피 광명시의 살림살이의 절반 이상 약 한 60% 정도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소위 말하는 어떠한 형태로 해서 광명시에 오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던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그럼 지방교부세, 여기는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이제 경기도로 가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제 정부 이제 보조금들의 형태로 이제 우리 시에 와서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요 왼쪽에서 보시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세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세의 41%가 무엇을 통해서 보시면 몽땅 다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의 13%, 지방교부세 국세 전체 수입의 13%, 두 개는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26%. 거기에다가 아이들 이제 초, 중, 고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치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게 이제 들어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15%. 이 둘을 합치면 이렇게 해서 합치면 이게 41%. 근데 여기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독일 전체 조세의 5.8%밖에 안 됩니다. 주정부나 여기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돈이 스위스는 아예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2.5%. 미국은 아예 없습니다. 알아서 살다가 죽을 놈은 죽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파산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독일, 스위스 다 파산제도는 있습니다. 있지만 조금 다르죠. 미국은 아예 없습니다. 그 연방살림살이는 연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주에서는 주살림은 주에서 하는 거고 지네들 각각 조세 권한들을 갖고 있으니까 걷어서 그냥 사는 그런 형태들이죠. 이게 나쁘냐 좋으냐는 이야기는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여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선은 오른쪽 그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나누어주는 돈을 빨갛게 100%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건 뭐 좀 재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닌데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은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 서울이 조금 돈을 내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인 나머지 14개 시도에 조금 보전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 국가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돈을 가지고서 경기도든 광명시든 지네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세의 6%가 안 되지만 어쨌든 6%라고 보고 그 중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위에 파란 부분입니다. 74%. 나머지 연방이 개입을 하는 것은 26%밖에 안 돼요. 우리가 100%인 반면에 26%. 스스로 못 사는 주나 스스로 못 사는 지자체에 의논해서 돈을 내놓은 그 금액이 소위 말하는 74%. 그러니까 지방정부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고 정부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독일을 지방분권 국가 중에서도 협력적 지방분권 국가라고 합니다. 협력적. 그러니까 이웃주와 이웃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력을 하는. 근데 이것도
독일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런 재정이 한 150년 이상 됩니다. 굉장히 오래돼요. 스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위스는 경쟁적 지방분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뭐냐면은 재정 조정에서 재원들이 보시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이 깁니다. 연방에 의해서 조정되는 경우들이 많고 나머지는 이게 경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옆에 못 산다고 해서 이렇게 돈 주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 지방분권 국가여도 어느 나라는 경쟁 국가이고 스위스나 미국 같은 굉장히 경쟁적인 국가인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혁명적이에요. 이와 같은 이제 살림살이 자체가 우선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주민들, 시민들 아주 가까이에 다 살림살이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배할 수 있는 거기에는 국민 투표도 있지만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요소도 있지만 다름이 아니라 명예공직을 통해서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스위스의 국회는 두 개로 된 양원제입니다. 상원, 하원 두 개의 국회가 있는데 이 상하원 국회의원들이 직업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처럼 일반 시민들이 명예직으로 하게 돼요. 물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연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주정부 역시도 전부 다가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항상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은 보고 계신 화면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 특정한 시인데 이건 하나의 예이고 모든 시가 이러합니다. 소위 말해서 비숍셀이라는 같은 하나의 시인데 이 시에 있는 이제 실국장과 단체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소위 말하는 명예공직입니다. 이 사람이 직업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분들은 이제 저 위에 단체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단체장,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실국장들입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만 뽑게 돼 있는데 저기는 실국장까지 뽑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분들은 단체장이기 때문에 높고 부단체장은 아래에 있고 실국장은 아래에 있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이 뭐냐면은 이 똑같은 이제 권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대외적으로 그 비숍젤이라는 저 시를 대표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저분 역시 뭐냐면은 단체장이면서 요 국장을 겸직한다고 되어 있죠. 국장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그 조사는 행정, 경제, 재정, 기획, 관광과 관련되는 부서의 국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평적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명예직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저분들은 본래 본 직업이 어떠하다고 따로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맺어야겠습니다. 명예공직의 장점은 뭐냐면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굉장히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리당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이 강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내 본래 직업인 학교 선생이 중요합니까? 그 잘못 비면 박을 잘리잖아. 저 사람들 어떻습니까? 시의 당리당략 때문에 그게 올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 잘리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인들 보고 직업 정치인들 보고서 하는 이야기를 할 때의 핵심은 지 밥그릇 싸움한다 그러죠. 실제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 팝을 싸움이 명분이 붙어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 명분을 통해서 자기 당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 당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나라 살림살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하나가 명예공직이다. 그래서 잠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